네, 이론서로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까 배웠던 게 공공 서비스의 유형을 배웠었는데 지금 배우는 것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의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방법의 유형이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봤을 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틀잡기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사람은 계속 이름대로 가지 않습니까? 사바스가 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도 분류하셨다. 틀잡기 그림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 그림 보면 국가라는 하나의 체계가 있어요. 이 국가를 학자분들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살펴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이라고 하면 정부가 들어있는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공적인 영역이다. 민간 영역은 그러면 정부가 있지는 않은 영역, 그냥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 시민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인 거죠. 이거를 사바스 선생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행정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서비스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좋아요. 두 번째 방식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식을 보니까 약간 신기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EA라는 게 Executive Agency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 한글로는 책임운영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책임 경영, 책임 운영 다 좋아요. 책임 경영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뭐 기관 다 좋아요. 책임 운영 기관, 책임 경영 기관 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상으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 책임운영기관은 어찌됐건 공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부 조직인 거잖아요. 이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하면 이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법에 나와 있는 조직 이름이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역할을 수행을 해요, 여러분. 어찌됐건 정부 섹터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용어 자체가 낯설 거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사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보이십니까? 이걸 이제 문체부라고 하거든요. 문체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체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책임 운영 기관을 두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책임 운영 기관법에 들여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공공성이 강한 섹터에 대해서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과 측정이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은 나중에 우리가 또 뒤에서 배우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은 기본적인 문화생활 같은 건 하는 게 좋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책임 운영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특정한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어떤 권한을 주고 얘가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행정학 센스를 한번 보는 거죠. 책임운영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일까요? 공무원이 아닐까요? 공무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유는 간단해요. 공적인 영역 안에 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은 성과 측정이 용이한 분야에 적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과 측정이라는 건 이윤 창출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을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돈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지금 공적인 영역 안에 있지 않은 민간 회사인 거잖아요. 정부가 민간 회사한테 어떤 일을 맡겨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민간 업체를 활용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수거 업무 같은 민간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 위탁이다. 같이 적어두겠습니다. 민간 위탁. 이 민간 위탁 업무가 너무 많아졌죠.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개의 지자체가 거의 뭐 민간 위탁을 하는 개수 자체가 지금 200개가 넘어가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번째, 이번에는 여기 동떨어진 민간 기업이 하나가 있고 얘가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일단은 민영화라고 적어둡니다. 민영화 방식이라고 한다. 원래는 정부가 공급하던 서비스였는데 여러 가지 일로 운영도 잘 안 되고 해서 민간에 있는 누군가한테 그 기업 자체를 팔아버린 거야. 조직 자체를. 이러면 민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KT 같은 거. 원래는 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정부 조직에서도 통신 서비스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민영화해 버렸던 거죠. KT 같은 경우에 이거 이제 민영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비스로 공급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죠. 일반 행정 방식이 있고 책임 운영 방식이 있고 민간 위탁 방식이 있고 민영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라는 것은 원래 공적인 영역에 있던 건데 이거를 민간에 있는 누군가한테 매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2x2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에서 행정사 시험 기출문제 쭉 한번 떠올려 보면 이 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던 거는 두 문제가 있어요. 딱 11개년 전체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책임운영기관.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은 이 표에 따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누가 서비스를 생산하는가라고 봤을 때 정부냐, 혹은 민간 부분에 있는 민간 업체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생산하는 방식이 지금 생산 수단인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울 거예요. 하나는 시장 방식을 활용하고 다른 하나는 권력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바스 선생의 용어인데 시장 방식을 활용한다는 구체적 의미가 뭐냐면 배제성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배제성이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 배웠던 거죠, 여러분? 돈을 내는 거예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돈을 내라는 뜻인 거죠. 좋아요. 돈 내고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권력 방식은 상대적으로 배제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편이다 이래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운전면허 학원한테 서비스를 이제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운전면허 학원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배제성을 적용을 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이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민간 업체 중에서 하나 선정을 해서 군복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업체한테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다. 생산을 맡길 뿐인 것이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민간 위탁, 민영화 방식이 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방식.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저기 권력이라는 워딩 자체도 쓰질 않았어요. 그때 문제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보기가 이렇게 깔려 있고 오지선다가 깔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죠. 정부가 민간에 있는 어떤 누군가한테 뭔가 맡겨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러면 그냥 민간 위탁 방식. 그게 끝이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서비스 성과 측정 지표 예시 한번 볼게요. 얘는 여러분 시험에서 참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괄호 3번하고 제가 기타라고 적어둔 거 보이시죠? 항상 책 리딩 하실 때 기타 참고되어 있는 거는 스치듯이 언급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서비스의 성과 측정을 하는 지표는 투입 지표로부터 영향 지표까지 다양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 표를 가만히 지켜보면
투입 지표서부터 업무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 영향 지표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인과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투입 지표는 가장 그 측정이 쉬운 구체적이고 작은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예요? 활동에 투입한 경찰관이 몇 명인가? 경찰 차량이 몇 대인가?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당 사건의 수라는 업무를 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서비스 생산이라는 게 이제 범인을 얼마나 이제 체포했는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범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치안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내지는 지역사회 질서 유지가 됐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좋아요. 인과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 보실 때 이 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지표 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분석의 단위가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입지표와 영양지표를 관계를 보시면 되죠. 가장 추상적이죠. 크고 가장 작은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거 한번 물었었어요. 생산량, 서비스의 생산량이라는 것은 산출 지표를 뜻한다. 그거 한 줄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으면 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행정학의 정체성을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은근히 여러 번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학교에도 그렇잖아요. 행정학과가 있고 경영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정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행정학과 졸업했으니까 행정학과 교수님들은 비슷하다 그러겠어요? 다르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다르다고 하시겠죠. 근데 경영학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비슷한 게 더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왕왕 묻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암기하려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양괄호에 유사점이 있고 2번 양괄호에 차이점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뭘 외우는 게 유리할까요? 유사점을 외우는 게 유리하겠죠, 여러분? 유사점에다가 별표해 둘까요, 여러분? 그리고 정치 제목에서 아까 정치 이런 건 뭐냐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정치적 기능은 입법부에서 하고 행정은 그걸 잘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또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따가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과 경영을 보시면 돼요. 유사점인데요. 자,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입니다. 이걸 워딩을 너무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능률적이라는 거예요. 즉 능률적인 관리를 추구한다. 가성비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아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국민이 세금 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방만 운영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국민들한테 욕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도 마찬가지죠. 경영은 일단 기업 운영 자체는 기본적으로 손실이 많으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상에 있어서 가성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관료제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든 경영이든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관료제를 처음 이제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좀 보여드릴 텐데 교재로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 관료제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막 안 좋은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관료제는 비능률적인 거?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료제는 조직 유형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유형이다 보니까 조직의 생김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조직의 생김새는 어떻게 돼 있냐? 그 페이지에서 맨 밑에 보면 피라미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죠.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피라미드 형태이면서 그 피라미드 안에 나름의 계층이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계층 지어져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고
이렇게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층이 있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층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계층별로 권한의 크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맨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많은 의사 결정권을 지녔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직권적인 조직 구조 형태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직권적인 형태를 갖는 이유는 나름 있는 거죠. 왜? 무슨 일이 있을 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분업 체계예요. 이런 식으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죠. 지금 보면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고 C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일을 나눠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업화해 뒀다는 거죠. 좋아요. 이런 것들 분업화되어 있다고 한다. 직권적이라고 한다. 피라미드 형태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조직의 유형을 어려운 말로 관료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도 관료제 형태를 띠고 있고 국방부건 행안부건 공적인 조직도 일반적으로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가 그래도 여러 가지 조직 유형 중에서 나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잘 되는 좋은 조직 구조라는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뜻인 거예요. 오케이. 조직 구조는 관료제다. 협동 현상은 다 나타난다. 체크해 두시고 협동 현상은 나타난다. 양자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하는 현상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행정도 뭐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경영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이점. 차이점은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보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돼 있어요. 행정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익을 위한 게 아니고 공익이죠. 근데 경영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은 사익이다. 그래서 목적의 차이가 있다. 밑에 추구하는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 여부, 추구하는 목적의 다양성 여부라고 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경영은 아끼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성은 그냥 가성비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근데 행정은 아끼는 것만 전부는 아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효율성과 능률성은 여러분 시험에서 같으니까 능률성, 외적인 가치들도 추구하는 게 행정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정부든 들어서면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꼈습니다. 우린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 견해대로 우리는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도 해야 되고 의무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능률성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 오케이. 영향력의 범위, 행정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정책의 경우에는 전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행정이 크다. 아니 선생님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향력은 이제 행정이 더 크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 강제성. 행정은 법이 통과되면 강제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좋습니다. 법치행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경영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정은 법치행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상대적으로 더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심플하죠. 자, 제가 문제 풀어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행정사 시험에 왕왕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냥 뭔가 사회 과목 배우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좀 그럴걸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격이다. 여러 사람들의 개입과 간섭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는. 그래서 의회 간섭, 국민의 요구 등이 많을 수가 있겠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가 운영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한편으로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은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편익을 주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성과평가 기준, 이거는 익혀두면 도움이 돼요. 문제를 풀 때. 행정의 목적은 공익인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공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모호한 거죠. 성과평가 기준이 행정은 모호하다. 이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으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모호하다. 그렇죠. 기업이 얼마나 사익을 제대로 추구했는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을 측정하면 되겠죠. 근데 행정은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애매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요. 경쟁의 결여, 기업에 비해서 행정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서비스 같은 거 공급을 할 때도 경쟁자가 없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간 기업은 좋아요. 이런 분필 같은 거 하나 생산하려고 해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이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럼 제가 봤을 때 유사점을 암기하는 건 분명히 어렵지 않을 것이며, 차이점에 대해서 표를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 강제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성과평가가 좀 모호하네.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되는 거죠. 좋아요. 23페이지. 행정과 경영에 대한 기타 학자들의 입장. 자, 최 선생 책을 볼 때는 항상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둔다. 그럼 지금 세이어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이어라는 사람의 행정과 경영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점이 지금 핵심이죠. 세이어의 법칙은 자 보세요. 공사행정 이원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공사행정 이원론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첫 번째 점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은 모두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같다. 그럼 중요한 점은 다르다는 뜻이니까 공사행정, 이원론 관점,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이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정치와 행정의 관계. 이거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최 선생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이원론, 이론론 얘기 자체가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계속 결부되어서 반복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별표하겠습니다.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요거 그냥 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이제 국회라고 부르고요. 행정부가 있죠. 근데 국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 자체가 법률을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을 하면은 행정부는 그 제정된 법률대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행정부의 역할을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구분된다 보셔야 되는데요. 이 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행정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행정은 행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행정부다. 행정부가 하는 일인데 하나는 정치적인 기능이 있고 다른 하나는 행정적인 기능이 있다. 지금 이렇게 갔어요. 정치적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정책 결정 기능이다. 내지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법률 제정 기능 이런 거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적 기능은 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한 것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게 행정적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치행정 이원론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정치적인 기능은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고 너희는 그저 국회나 입법부가 정한 대로
잘 집행하고 능률적인 관리만 잘하면 돼 라고 말하면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의 분업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치와 행정의 분업화,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물론 이런 어려운 말을 이제 쓰게 된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론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둘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시행령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행정부가 정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은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이 된다. 이게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일이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업무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책 결정 권한을 주자는 관점이다. 행정적 기능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정치 행정 이론론이라는 건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정치적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원화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동그라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론론은 어느 정도만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정책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국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행정법 같은 거 우리 배우다 보면 법률은 좀 추상성을 띠고 있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좋아요. 이원론과 이론론 관점. 그걸 다시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밑에 2번 양괄호에 제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놨죠. 국가라는 체계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행정부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정책 집행만 그냥 능률적으로 잘 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원론 관점이라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결정도 하고 집행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론론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기준으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이어서 제가 그림이나 표를 2개나 넣어둔 거예요. 아시겠죠? 연습을 잘해야 돼서. 자, 2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분업,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업화하자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을 철저하게 분업화하자. 그래서 개념에 보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치와 행정을 분업화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무튼 정치행정 이원론은 뭘 강조한다고요? 능률적인 관리를 강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그래서 뭐 저기 4대강 사업 할 거야 말 거야 그런 것들은 입법부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입법부가 정하면 행정부는 능률적으로 집행만 잘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뭐 세종시 개발할 거야 말 거야 그거는 입법부에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틀잡기 부분을 볼게요. 이게 바로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제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실 때는요, 네, 그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B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는 게 좋겠죠? 비판했다.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개념은 우드로 윌슨 선생이 처음으로 만든 개념인데, 이 이원론 자체가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역관주의가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그림 설명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역관주의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역관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였다는 거예요? 행정의 비능률을 만들어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역관주의를 잠깐 공부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역관주의라는 것은 인사행정 제도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인사행정 제도라는 건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무원 시험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시험 보고 들어가죠. 점수가 나오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역관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는 거기다 적어두십니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뽑는 인사행정 제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최 선생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저를 열렬히 지지해줬었던 그런 정당인들을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가 골라서 공무원으로 임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역관주의 인사행정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역관주의다. 그래서 이 역관주의라는 게 관직을 수렵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관직을 수렵한다. 영어로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뒤에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포일이라는 건 뭐냐?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 무엇이? 공직이 전리품과 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얻은 물건이 공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서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대선이 되겠죠,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역관주의 인사행정 제도를 비판하면서 나왔다. 그럼 역관주의 인사행정 제도는 왜 비능률성을 만들어냈는가? 간단하죠. 행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만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비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했을 수 있는데 정당 충성도만 가지고 공무원을 뽑다 보니까 비능률적인 행정을 많이 했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드로 윌슨 선생은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자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당인들은 공무원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정치판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자. 그 말을 행정의 연구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체크해 두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1887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 행정의 연구라는 글에서 정행 이원론을 처음으로 주창하신 그때서부터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1887년서부터 시작됐다 보시면 좋은 거예요. 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민법 배우시는데 민법은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꽤 오래까지 올라가죠. 이제 체계가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행정학은 굉장히 짧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편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림은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시고 지금 우리 배웠던 건 그거죠. 역관주의를 비판했다.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했다. 그리고 정치행정이원론을 처음으로 주장하셨다. 1887에. 지금 보면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행정의 연구라는 글을 쓴 이 시점으로부터 행정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행정의 아버지다. 능률적인 행정을 강조하신 분이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는 이승만 씨의 어떤 그 지도 교수님이셨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배경. 자, 그럼 전반적으로 위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등장 배경 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역관주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나왔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럼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해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임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비능률을 발생시켰다.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1887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능률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 행정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기타 부분 한번 보면 행정국가라는 것은 행정부의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를 행정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행정국가의 본격화가 아니라 행정국가가 등장하는 그 시점에 뭔가 미국이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그 시점에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두라는 거죠. 들어가는 시점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근데 산업사회로 진입한다는 거는 뭔가 행정을 할 때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영학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영학의 지식들을 좀 참고하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말장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다. 행정과 경영이 윌슨 선생은 다르지 않다고 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능률적인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경영학의 지식을 가져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공사행정 이원론 관점이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론론 관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뭐 초기 행정학 있는 얘기 있고 이 부분 잡아두세요. 이 부분 있죠. 나중에 많이 나와요. 기계적인 능률성, 즉 능률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능률성과 능률성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성비다. 숫자만 보고 따져본다. 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론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론. 이론론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면 개념은 아까 그림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행정이라는 게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결정이라는 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행 이론론 자체가 등장한 시기가 국가 위기 시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이 뭔가 많아지던 시기에 등장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국가 위기라는 게 중요해요. 국가 위기 시에 등장했다라는 거, 사회가 복잡할 때 등장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 대공황 내지는 경제 대공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거든요, 여러분. 1930년대. 그럼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그거를 시험에서 내는 건 아니니까 사회가 복잡 다양하던 시기다. 뭔가 일이 많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빈민이나 실업자가 많은 복잡한 시기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승인을 일일이 다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며 행정이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재량을 갖는 게 좋은 것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종전 시점도 마찬가지다. 대략 1945년이 되는 거죠. 1945년. 그 정도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국가가 바쁘던 시기다. 그 정도 한번 봤어요. 자, 밑에 그 특징 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칸. 여러분 시험에서는 정치행정 일원론과 통치기능설은 같은 표현으로 쓰인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 표에서. 왜 그러냐면 통치기능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을 합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론론 이퀄 통치기능설이라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학자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시험에서 디목과 애플비, 요거 제가 한글로도 적어드릴게요. 디목과 애플비. 아까 정치행정 이원론 주장한 학자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드로 1순위다. 그건 어렵지 않은데 디목과 애플비 이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제 친구 이론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프다. 내 친구 이론이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라는 건 뭐예요? 이거 디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거 아자가 애플비라는 뜻이고,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뭐 우드로 윌슨 선생이 주장했다 이러면 틀린 선생이 되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디목과 애플비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아직 모를 거라고요. 이런 거. 신고전적인 행정이론 이런 표현은 모를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행정이론이라고 하면 옛날에 나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나왔다 생각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고전적 행정이론에 들어가요. 근데 신고전적이라는 건 왠지 고전적인 거 그 다음에 나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행 이론론 들어가고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인간관계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회적 능률성 추구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능률성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는 게 좋아요. 이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한 학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행정은 가성비가 전부가 아니다. 조금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돈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더라도 국민의 바람을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사회가 복잡하지 않냐? 그런 문제 잘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폭이 넓은 개념이에요. 아끼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바람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이거를 사회적으로 능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다음 이런 표현 잘 나오겠죠. 공사행정 이원론 이런 표현 잘 나오겠죠. 여러분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왜 다르다고 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경영은 정책 결정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은 정책 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정치행정 이론론 이퀄 공사행정 이론론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된다. 이론론 관점. 의미를 이해하면 사실 근데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볼래요, 저랑? 요 책자 몇 개만 보고 쉴게요. 이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는 방식은 개인마다 뭐 다양한 거니까 뭐 개인의 어떤 선호에 맞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여기다가 굳이 체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걸 리딩을 하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내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소책자에서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12번 문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틀렸죠,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하시는 거 맞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표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윌슨의 정행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교재를 보실 때 이게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고 저랑 같이 좀 이렇게 제가 몇 개도 또 풀어드리고 이러다 보면 저거는 문제를 다 풀고 그린 표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1번 문제 같은 거. 지금 순수민간제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수민간제라는 것은 사적제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보면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여러분? 그렇죠.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죠. 10번 문제가 조금 어렵죠. 10번 문제가 제가 읽어볼게요.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각도로 풀 수는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전기랑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좋아요. 요금제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공공재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틀렸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요금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아까 표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다. 4페이지에서도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면 그 4페이지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3번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인 규제를 적게 받는다. 틀린 거죠, 여러분. 법적 규제 많이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된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이거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죠. 능률성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기억하시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6번 문제도 보면요. 오늘날에는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틀렸거든요. 일단 만약에 고친다면 어디를 좀 고치고 싶으세요? 일단 오늘날이라고 했으니까 최근 행정인 거잖아요. 최근 행정은 거버넌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한 식으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8번 문제는 여러분이 안 배운 것이고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 이러면 올바른 선제가 되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씩은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감은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감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다 까먹어요, 이게 자체가. 여러분 6페이지 잠깐 볼게요. 어떤 지금 선지가 좋은 거냐면 15번 같은 선지가 좋은 거예요. 15번 선지 제가 읽어볼게요. 정행 이론론은 디목, 애플비 등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다. 제 친구 이론이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선지가 되고 16번 좋죠. 정행 이론론은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자, 아까 정치행정 이원론이 있고 이론론이 있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능률적인 관리를 최우선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과 능률을 강조한다는 것은 능률성을 강조한다. 혹은 기계적인 능률성을 최고 가치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론론을 이원론으로 고치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18번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잘 틀려요. 행정국가는 이론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오지선다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답인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원론도 행정국가의 도입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국가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진한 거는 이론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국가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서 정부 활동이 많던 시기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권을 행정부한테 줘야 된다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지를 경험을 해야 내가 나중에 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